당신은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가둔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 나는 어릴 적에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던 날들을 기억한다. 손은 트고 발은 얼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내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하나는 현실의 냉혹함이고 다른 하나는 태도의 힘이었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본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태도다. 태도는 말이 아니다. 태도는 습관이다. 습관은 하루의 선택이고 하루의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어린 나이에 배웠다. 나는 부잣집 마당에서 일하면서 주인의 말투, 주인의 표정, 주인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관찰했다. 그가 가진 재산은 부러웠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건 태도였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지 않겠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겠다. 작은 일에서 태도가 드러난다. 문을 열고 방을 청소하고 자재 하나를 손에 들 때의 태도가 진짜 실력이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가볍게 본다. 그때 나는 늘 말했다. 작은 일을 가볍게 보면 큰 일은 오지 않는다. 돈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이 원칙은 내 평생의 기둥이 되었다. 어떤 이는 나를 지독하다고 불렀다. 그러나 그 지독함이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다. 일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위치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절대로 작은 일을 작은 일로 보지 마라. 그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했다. 태도는 결과를 만든다. 돈은 결과에 불과하다.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돈이 따라온다. 이 단순한 논리는 실천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점검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어디까지였는가? 내가 남에게 보여준 태도는 진심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나는 태도를 닦아갔다. 하나의 사례를 말하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 담당자는 날 보며 고개를 저었다. 보증인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보증인은 없지만 믿음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 비웃음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획서를 다시 썼다. 10번 거절당했지만 11번째엔 승인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태도가 담당자를 움직였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확신이 곧 보증이었다. 태도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신뢰는 돈보다 오래간다. 나는 회사에서 규칙 하나를 세웠다. 돈보다 신뢰를 먼저 지켜라. 거래처와의 약속, 현장의 안전, 고객과의 신의는 돈보다 귀중하다. 어떤 이는 나를 비효율적이라 했지만 나는 웃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은 잠깐이고 신뢰가 있으면 돈은 평생이다. 현장을 걸을 때 나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본다.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있다. 그 책임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칭찬하고 보상했다.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나는 그 결과를 만든 태도를 본다. 결과는 순간이지만 태도는 평생이다. 태도를 다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의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100일,
천일 동안 이어지는 태도는 선택과 훈련의 결과다. 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태도는 또한 관점이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본다. 나는 항상 후자를 택했다. 위기는 늘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나를 키웠다. 위기 속에서도 태도를 잃지 않으면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태도는 책임과 연결된다. 태도가 올바르면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나는 남 탓하지 않는 태도를 원칙으로 삼았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진다. 내가 거래처에 직접 사과하고 손해를 떠맡았을 때 그날 이후 그 거래처는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다. 돈보다 신뢰를 얻은 날이었다. 태도는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태도를 단련한다. 실패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다. 나는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들어라. 태도가 곧 당신의 자산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습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삶의 규칙이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 당신의 태도는 어떤가? 작은 일에 성의가 있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실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돈은 뒤따를 것이다. 태도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바람만 불면 무너진다. 이제 여기서 멈추자. 태도의 힘을 이야기했지만 태도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진가를 발휘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책임이 어떻게 신뢰로 변하고 그 신뢰가 다시 기회를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장에서 그 태도가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 듣게 될 것이다. 사람은 성공할 때 웃고 실패할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잠시 편해 보이지만 결국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 반대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당장은 힘들어도 반드시 강해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평생 나를 이끌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남 탓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탓으로 돌린다. 그 원칙 때문에 억울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책임을 피할 때는 불안이 남지만 책임을 질 때는 마음이 편해진다. 책임을 지는 순간 비로소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가 첫 큰 손해를 봤을 때의 일이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잘못 들어와 납기가 지연되었다. 거래처는 나를 원망했고 하청업체는 서로를 탓했다. 모두가 변명하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 사장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내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그날 돈은 잃었지만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다. 책임은 손해가 아니다. 책임은 신뢰의 씨앗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반면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봐도 결국 더 큰 기회를 얻는다. 나는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한 번은 엔지니어 한 명이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실수를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해고하셔도 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실수다. 하지만 오늘 네가 배운 책임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후 그는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다. 실수보다 무서운 건 도망치는 태도다.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용기다. 남을 탓하는 건 쉽다. 상황을 원망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이 주는 무게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바로 성장의 길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원칙 하나로 버텼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건설 회사를 키울 때도 일이 잘못되면 내 이름으로 책임졌다. 그 순간마다 나는 내 마음에 물었다. 정주영, 이 일에서 너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질문은 언제나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책임은 위험처럼 보인다. 그러나 책임이야말로 안전이다. 책임을 피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책임을 지면 해결이 시작된다. 한 번은 해외 업체와의 계약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큰 손실을 냈을 때 임원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건 국제 상황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을 읽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손실을 받아들였지만 몇 달 후 그 파트너는 나를 다시 찾아와 더 큰 계약을 제안했다. 그가 말했다. 책임지는 사람과는 오래 가고 싶습니다. 손해처럼 보였던 책임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다. 책임은 단지 도덕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책임을 지는 조직이 성장한다. 리더가 책임을 피하면 조직은 무너진다. 그러나 리더가 책임을 지면 조직은 다시 일어난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실패가 반복되던 시절에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었다. 가난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제도를 탓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더 준비해야 한다. 내가 더 배워야 한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다. 책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했다. 책임을 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책임을 진 순간 방향이 정해지고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책임은 방황을 막고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집중은 성장을 만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의 실수는 내 실수다. 그러나 내 실수는 너희의 교훈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그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배움은 사라진다. 책임은 사람의 품위를 드러낸다. 어떤 이는 실수 하나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실수 하나로 더 강해진다. 그 차이는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상황인가? 사람인가? 운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인가? 진짜 성장은 남의 탓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책임을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을 선택한다. 다음 장에서는 책임 이후에 오는 세 번째 태도, 기회를 잡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죠. 그러나 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운이 나를 구해준 적이 없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만 고개를 든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혼란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는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된다. 나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서울에서 인력거를 끌며 살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다. 그때 나는 절망 대신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손님을 태우면 그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급한 사람인지, 여유로운 사람인지, 화가 난 사람인지. 그 작은 표정을 읽는 훈련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첫 번째 공부였고 준비의 첫걸음이었다. 준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 나는 인력거를 끄는 순간에도 미래를 준비했다. 일을 마친 밤이면 책을 읽었다. 시장을 돌며 가격을 외웠다. 남들은 술을 마시며 시간을 흘려보낼 때 나는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다. 새벽이면 한강 다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나를 지탱했다.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기회는 불공평하지만 준비는 공평하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 않을 뿐이다. 내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자본도 인맥도 없었다. 대신 준비된 계획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이 돈으로 무슨 회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작은 일을 맡아도 큰 일처럼 준비했다. 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수백억 원짜리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봤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 한 번은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따낼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가 머뭇거릴 때 나는 바로 비행기를 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나라의 시장, 정치 상황, 기후, 인력 사정을 공부해 두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현지 정부 인사는 내 계획서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 땅을 알고 있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는 땅에서 길을 찾으려면 미리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결국 그 계약은 내 손에 들어왔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당연한 결과다. 준비란 보이지 않는 투자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쌓는 시간과 노력, 실패 속에서도 배우려는 자세,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태도.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기회는 늘 주변에 있다. 그러나 준비된 눈만이 그것을 본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돈이 된다. 실제로 한 현장에서 자재 무게를 잘못 기록해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모두가 당황할 때 한 젊은 기술자가 묵묵히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그의 세심함이 큰 사고를 막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준비가 회사를 살렸네. 그게 진짜 부다.
준비된 태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반대로 게으른 태도는 기회를 위기로 바꾼다. 기회는 신처럼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손을 잡는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인데 어떤 이는 실패하고 어떤 이는 성공한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다. 오직 준비다. 준비 없이 얻은 기회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준비 끝에 얻은 기회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준비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두려워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반면 준비된 사람은 말한다. 때가 왔다. 나는 늘 준비했다. 심지어 실패할 준비도 했다. 실패를 예상하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의 일부가 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패를 대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나는 자주 말했다. 운을 기다리지 마라. 준비하면 운은 찾아온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매일의 작은 준비. 그것이 운을 부르는 제사다.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는 선물이 아니라 증명이다. 그 증명은 결국 인생을 바꾼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루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미래를 위해 작은 디테일 하나를 준비했는가? 준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러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두려움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회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벽,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기회를 보고도 손을 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꿨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나도 그랬다. 실패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능력이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회사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속으로 말했다. 불가능은 겁쟁이의 단어다. 세상의 모든 실패는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성공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평생 붙잡고 살았다.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이다. 그 당시 한국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일본과 유럽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모두가 내게 말했다.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람이 부는 밤, 텅 빈 부지를 걸으며 상상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눈에는 거대한 선박이 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바다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었다. 그 믿음이 나를 움직였고 움직임이 현실을 만들었다. 두려움은 거대한 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벽이 아니라 얇은 문일 때가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물러난다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과 함께 걸었다. 두려움은 나를 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동반자였다. 두려움을 피하면 약해지고 두려움을 마주하면 강해진다. 한 외국 투자자와의 계약이 있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조건을 바꿨다. 환율, 납기, 계약서 조항까지. 참모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보상도 크다는 뜻이다. 그 계약은 어렵게 성사되었고 결국 회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중에 한 직원이 물었다.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무서워도 움직인 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용기의 본질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다. 용기는 신념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그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실패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이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제자리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한 번의 시도는 100번의 고민보다 낫다. 고민만 하다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진다. 시도는 실패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행동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 시작하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움직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긴다. 두려움은 정지된 사람에게만 크다. 움직이는 사람에겐 작다. 나는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배웠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 경험이 내 확신이었다.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계속 계획을 세우지만 나는 불안할수록 움직였다. 불안은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사라진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무서운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움이요. 기자는 말을 잃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용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좁힌다. 그러나 용기는 시야를 확장한다. 두려움 속에서는 작은 실패도 큰 위기로 보이고 용기 속에서는 큰 위기도 하나의 배움으로 보인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두려움에 멈춰서는 인생은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많은 순간을 두려움과 함께 보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두려움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두려움은 나를 준비시켰고 나를 집중하게 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두려움 위에서 걸어라. 그게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진짜 부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얻은 자만이 세상을 얻는다. 다음 장에서는 부의 5번째 태도, 신뢰와 인간관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보다 오래 남는 자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돈은 숫자다. 그러나 사람은 운명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은 단 몇 명이었다. 그 몇 명의 신뢰가 수백억의 자본보다 강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짜 부는 사람 위에서 흐른다. 돈은 흔들리지만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다. 젊은 시절 나는 현장에서 일꾼으로 일했다. 그때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 말수는 적고 얼굴도 평범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묵묵히 삽질하고 야간에도 남아서 기계를 닦았다. 나는 어느 날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잊을 수 없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준 첫 순간이었다. 나중에 내가 회사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불러 함께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그의 신뢰를 보았고 그는 내 진심을 보았다. 신뢰는 이렇게 쌓인다.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상처를 받는다. 나도 수없이 그런 일을 겪었다. 해외 협력업체가 계약금을 들고 사라진 적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화내며 말했다. 고소합시다. 이런 사람은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뢰는 거래가 아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거래에서는 사람을 더 깊이 보았다. 그의 눈빛, 말투, 책임감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거래는 훨씬 더 큰 성공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을 잃을 때는 배운다. 신뢰를 지킬 때는 성장한다. 세상을 보면 능력을 먼저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가르칠 수 없다. 신뢰는 심어야 한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한 가지 기준만 봤다.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킬까? 이 기준 하나로 수많은 사람과 오래 함께 갈 수 있었다. 회사 운영에서도 나는 늘 신뢰를 최우선에 두었다.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던 날, 현장의 관리자는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에는 도저히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약속한 날짜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신뢰의 날짜다. 그 말만으로 현장은 다시 움직였다. 사람들은 잠을 줄이고 서로 도우며 최선을 다했다. 결국 우리는 기적처럼 공사를 마쳤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벌었다. 그게 진짜 부다. 신뢰는 느리지만 오래 간다. 이익은 빠르지만 금방 사라진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빠른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쌓인 성공만이 평생을 버틴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신뢰의 힘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난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 그때마다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나는 그들을 믿었다. 신뢰는 이렇게 서로의 방향을 만들어준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철학을 세웠다. 돈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사람은 나를 남긴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돈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 돈을 잃더라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만큼 관계는 소중하다. 사람을 의심하면 그 사람은 의심에 맞게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 맞게 변화한다. 나는 이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믿음은 사람을 키우고 신뢰는 조직을 키우며 관계는 회사를 살린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람 덕분에 해결되는 순간을 나는 너무 많이 경험했다. 한 외국 투자자가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믿으십니까? 세상엔 속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속을까봐 사람을 안 만나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100명에게 속아도 1명의 진심이 회사를 살립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한 명의 진심이 모든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투자다. 신뢰는 자산이다. 사람은 평생의 재산이다. 나는 젊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사람을 벌어라. 사람을 얻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오늘 함께 일한 사람, 오늘 함께 밥을 먹은 사람, 오늘 함께 고생한 사람. 그들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배움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이끌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부의 6번째 태도, 평생 배우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넓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답을 이어서 들려주겠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배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다. 나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학생이라고 여겼다. 나이가 들어도 자리에 올라도 성공했다고 불려도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멈추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배움만이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내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갔다. 용접 냄새가 진동하고 쇠가루가 눈에 들어와 따가웠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기술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왜 이 각도를 이렇게 잡았나? 이 재료의 강도는 얼마인가? 그들은 놀라워하며 물었다. 회장님이 이런 걸 왜 배우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은 모르면 망한다.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머리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죄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제의 생각으로 내일을 살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어제와 같지 않다. 시대는 변하고 바람은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배웠다. 시장의 움직임, 사람들의 말투, 세계의 흐름, 그 모든 것이 교과서 밖에서 나를 가르쳐 주었다. 한 번은 외국의 중공업 회사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자랑했다. 나는 놀라웠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배우면 된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돌아오자마자 나는 기술진을 불러 말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외국이 신문을 보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공부가 결국 한국형 조선 기술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말했다. 기적이 아니다. 배움의 결과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다시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나는 실패에서도 배웠다. 실패는 가장 비싼 학원이다. 그러나 그 학비를 내고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다. 성공할 때 사람은 웃지만 실패할 때 사람은 배운다. 나는 매번 쓰러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들은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로운 방식이 훨씬 빨랐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배우는 사람만이 젊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배우는 사람은 70세에도 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20세에도 늙을 수 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상 위의 공부는 잊어라. 진짜 공부는 밖에 있다. 세상은 교과서보다 복잡하고 문제는 시험보다 거칠다.
밖에서 배우는 배움은 생생하다. 거기엔 절박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현장의 냄새와 사람의 숨결이 있다. 나는 책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책의 배움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꼭 책을 읽었다. 경영서뿐 아니라 역사서, 인물전, 시집까지 읽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배움은 연결된다. 역사에서 전략을 배우고, 시에서 감정을 배우며 철학에서 결정을 배운다. 사람은 책을 통해 과거의 천명과 대화할 수 있다. 배우면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된다.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을 미룬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고 생각은 불을 만든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식을 다스린다. 나는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배웠다. 해외 프로젝트가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냈을 때 모두가 절망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것도 배움이다. 그리고 환율, 국제무역, 금융 시스템을 새로 공부했다. 그 배움 덕분에 다음 계약에서는 완벽히 대비할 수 있었다. 위기는 나를 시험했지만 배움은 나를 지켜냈다. 배움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끌 수 없다. 리더는 먼저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모든 회의에서 물었다. 오늘 배운 게 무엇인가? 배우지 않는 조직은 멈추고 배우는 조직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배움에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다. 지식이 흘러야 조직이 강해지고 경험이 나누어져야 후배들이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내 지식을 숨기지 않았다. 아는 것을 알려주고 경험을 나누고 실수를 공유했다. 그렇게 배움은 다음 사람으로 흘러가며 더 큰 불을 만든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배움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지만 그 성장을 더 큰 의미로 만드는 힘은 따로 있다. 바로 나눔이다. 배움이 나를 키운다면 나눔은 세상을 키운다. 다음 장에서는 부의 7번째 태도, 나눔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법은 배운다. 그러나 돈을 흘려보내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 나중에 충분히 벌면 그때 돕겠다. 하지만 나는 인생을 살며 깨달았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겨울밤의 찬바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돈을 움켜쥐면 불안해지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나눔의 첫 번째 진리다. 돈은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겨울 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 일꾼들이 손을 호흡을며 일하고 있었다. 그날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나는 따뜻한 점퍼 수백 벌을 주문해 전 직원에게 나눠주었다. 누군가 말했다. 회장님, 이런 건 비용 낭비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다. 이것은 투자다. 사람의 마음에 하는 투자다. 그날 이후 현장은 변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에게 흘러간 돈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온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살리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누군가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눔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자존심을 살리는 나눔. 둘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셋째,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나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나눔이다. 그래서 나는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젊은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많은 이들이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고 사회의 리더가 되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진짜 부다. 나는 해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현지 근로자들의 숙소는 열악했다. 낡은 침대, 물이 새는 천장, 불안한 정의 설비. 나는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몇 달 뒤 생산성은 놀랄 만큼 올랐다. 사람들은 물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을 위한 돈은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연료다. 나눔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많은 사람은 나눔을 도덕적인 행위로만 본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눔은 전략이고 자유고 의미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을 흘려보낼 줄 알면 돈은 나를 따른다. 돈은 자유를 사랑한다. 흐르는 곳에 모인다. 이것이 나눔의 또 하나의 진리다. 어느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쓰셨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깝지 않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숫자지만 쓸 때 생명이 생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기고 나눌 때 역사가 된다. 나는 평생 그 역사를 만들고 싶었다. 나눔은 마음의 여유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나눔은 마음의 훈련이다. 나눔을 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나눔을 하면 욕심이 줄어든다. 나눔을 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보게 된다. 나눔은 사람을 인간답게 한다. 그것이 내가 평생 실천한 이유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눔을 하면 신뢰가 자란다. 나는 어려운 시절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회사의 돈은 우리만의 돈이 아니다. 이 사회가 함께 만들어준 결과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 다짐이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돈은 참 묘하다. 너무 많으면 싸움이 나고 너무 없으면 좌절이 온다. 그러나 흘러보내면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돈의 본성이다. 나는 돈을 도구로 보았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 돈은 수단이다. 목적은 사람이고 의미고 마음이다. 나눔이 없는 분은 허상이다. 사람들은 돈을 쌓아 부자가 되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흘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돈은 혼자 쌓을 수 있지만 진짜 부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사람은 돈을 벌고 배우고 나누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이다. 부의 8번째 태도,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의 중심이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쓴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러나 인생의 끝에 서면 누구나 깨닫는다. 돈은 결국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도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다. 내가 평생을 두고 깨달은 마지막 태도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게 시작했다.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꿈이 있었다. 그 꿈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던 시절에도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 꿈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그 마음이 나를 부자의 길로 이끌었다. 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싸웠다. 세상은 흔들린다.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그러나 마음만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 마음의 나침반이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 매일 물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모두가 축하하며 환호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잔치를 벌였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성공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밤에 혼자 현장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라의 돈이고 사람들의 땀이다. 그 마음을 잊으면 부는 독이 된다. 나는 평생 그 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경계했다. 돈이란 것이 참 묘하다. 적을 때는 고통스럽고 많을 때는 무섭다. 적으면 불안하고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돈이 나를 흔들고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돈은 나를 따르지 못한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너를 다스린다. 마음을 잃으면 부는 독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명예를 얻었지만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분은 텅 비어 있다. 반대로 마음이 있는 가난은 단단하다. 나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엔 꿈과 초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뒤에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돈이 많아도 게으르면 마음이 녹슨다. 마음은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초심으로.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은 왜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면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무너진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다. 욕심이 생기면 왜 욕심이 생기는지,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이 두려운지, 화가 나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화가 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보는 것이다. 마음을 읽을 줄 알면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손으로 버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버는 것이다. 마음이 담긴 일에는 힘이 있고 진심이 담긴 관계는 오래 간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려 했다. 나는 지금 올바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 질문은 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더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나 마음은 말한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중심이 필요하다.
나는 내 중심을 초심에서 찾았다. 나의 첫 꿈, 첫 다짐, 첫 눈물, 첫 실패. 그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었다. 나는 젊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을 키워라. 마음이 크면 돈은 따라온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돈은 언젠가 떠나지만 마음은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나는 삶의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행복한가? 그 질문의 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다. 내가 베푼 진심, 내가 보여준 용기, 내가 지킨 약속, 내가 믿은 사람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았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부는 마음의 평화다. 돈은 세상의 기준을 채우지만 마음은 인생의 기준을 세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렵지 않다. 따뜻한 마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만들며 세상을 바꾼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부는 영원하다.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부자로 남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었고,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